네, 오늘은 템파베이 레이스를 통해 자원이 부족한 조직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 운영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영학적으로 보면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피하고 어떤 역량을 내부에 축적할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돈이 적어서 이긴 팀이 아니라 템파베이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설계한 팀입니다. 어떻게 관중도 적고 연봉도 낮은데 왜 템파베이는 계속 이기는가입니다. 즉, 많이 쓰는 조직이 아니라 같은 자원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드는 조직인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 또는 절약이 아닙니다. 돈을 쓰기 전에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어떤 위험을 줄이며 어떤 자산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이겠죠. 성적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현재 1위인데 관중 동원력과 선수단 연봉도 수년째 리그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경제학에서는 선수단 지출과 승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죠.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면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력의 불확실성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템파베이는 투입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을 관리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총 비용을 늘리는 대신 추가로 지출하는 1달러가 몇 승을 더 만들어내는지 그야말로 한계 생산성과 한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산 함수의 차이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단이 자본과 스타 선수의 양을 늘려 승리를 생산한다면 템파베이는 데이터 분석, 선수 육성과 같은 조직의 역량을 통해 같은 자원에서 더 많은 산출을 뽑아내는 것이죠. 자원 기반 관점에서 보면 템파베이의 경쟁 우위는 유명 선수라는 개별 자산보다 선수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개선하고 적절한 시점에 또 교체를 하는 조직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역량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다른 구단이 단기간에 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대형 구단은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지만 또한 또 고액 장기 계약이 늘어날수록 비용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한 예상치 못한 부상 같은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반대로 템파베이는 적은 예산을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장기 고정비를 줄이며 선수단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에 맞게 운영 시스템 전체를 설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돈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력 이런 얘기가 아니라 1달러로 더 많은 승리를 생산하고 실패했을 때 손실까지 제한하는 자원 배분 시스템이 템파베이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템파베이스가 왜 관중이 적어도 이렇게 인기가 없어도 곧바로 적자 구단이 되지 않는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야구 구단의 수익 구조가 일반 제조업이나 소매업과는 다른 것이죠. 보통 기업은 자신이 직접 판매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얻죠. 하지만 MLB 구단은 개별 구단의 지역 수입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만들어낸 중앙 수입에서 함께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템파베이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국 TV 중계권,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중계권, 포스트 시즌 방송권, 라이센스, 각종 상품 수입, 이런 것이 리그 차원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 수입은 개별 구단의 관중 규모와 완전히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장 구단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공동 생산과 수익 배분의 구조죠.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같은 대형 구단도 혼자서는 MLB라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30개 구단이 함께 경기해야 리그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배분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거부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MLB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개별 구단들이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공동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경영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co-petition이래요. co-petition.
즉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설명을 하죠. 세 번째 단계인 수익 배분 제도는 시장 규모의 차이를 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역 인구와 방송 시장, 구장 접근성처럼 구단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 격차를 일정 부분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대형 시장 구단은 더 많은 수입으로 더 좋은 선수를 사고 또 그 훨씬 좋은 성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더 심해지겠죠. 또 반대로 또 작은 시장의 구단, 템파베이 같은 구단은 낮은 수입과 낮은 성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은 이런 격차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소규모 구단이 최소한 경쟁 가능한 수준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리그 전체의 경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템파베이가 관중 부진을 해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입장권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구조와 중앙 수입을 오히려 활용을 하고 동시에 선수단 비용을 아주 강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템파베이의 흑자는 지금 forbes.com 기준으로는 지금 계속 그 코로나 시절 1년 빼고는 계속 지금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템파베이가. 그 템파베이의 흑자는 높은 매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중앙 수익과 낮은 고정 비용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운영 레버리지를 낮춘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죠. 고정비가 크면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손실이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고정비를 낮게 유지하면 관중이나 지역 매출이 부진해도 손익의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템파베이는 티켓 판매 중심의 흥행 구단이라기보다는 리그의 공동 수익과 수익 배분 제도를 활용하면서 비용 구조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구단인 거죠. 관중이 적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수입원을 전제로도 생존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이미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템파베이가 어떻게 승리 한 번을 만들어내는 비용을 낮추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총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비용 대비 한 개 성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쓰는 1달러가 실제로 몇 승을 더 만들어내는지를 끊임없이 따지는 방식이죠. 첫 번째는 저평가 자산의 발굴입니다. 시장은 이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스타 선수는 가격도 높겠죠. 반면 부상 복귀 선수, 포지션 전환이 가능한 선수, 특정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는 실제 생산성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정보 비대칭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뛰어난 조직은 가치와 가격 사이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바로 그 차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단입니다. 두 번째는 플래툰과 매치업입니다. 여기서 잠깐의 야구 지식을 설명드리자면 플래툰 운영이라는 건 플래툰 기용은 이제 좌투수가 나오면 이 선수가 뛰지 않고 우투수가 나오면 우한이 나오면 이 투수가 선발이 나오는 옛날에 추신수 선수나 최희섭 선수, 최지만 선수가 많이 겪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상대 팀 선발 투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주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영향을 받고 거기에 강점이 있는 선수를 이제 선발로 뛰게 하는 것이 이제 플래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선수를 풀타임 주전으로 보지 않고 상대 투수의 유형과 구장, 컨디션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죠. 이는 한 선수의 평균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비교 우위를 조합하는 방식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절대 우위보다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 전략에 가깝죠. 한 명의 비싼 만능 선수를 보유하는 대신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여러 선수를 조합해서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성 시스템입니다.
템파베이는 외부 시장에서 완성된 선수를 비싸게 사기보다 내부에서 선수의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이는 경영학적으로 보면 인적 자원 개발과 동적 역량의 문제이죠. 좋은 선수를 보유하는 것보다 선수를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더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짧은 계약 구조입니다. 템파베이 자체가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아요. 고액 장기 계약은 성과가 떨어져도 비용이 고정된다는 문제가 있죠. 결국 고정비가 높아진다는 거죠. 템파베이는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옵션과 트레이드 가능성을 남겨서 비용의 경직성을 낮춥니다. 이는 거래 비용 이론과 실물 옵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죠. 결국 그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장기간 자원으로 묶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철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템파베이의 목표는 선수단 비용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죠. 동일한 예산 안에서 저평가 자산, 역할 분업, 내부 육성, 유연한 계약을 결합해서 더 많은 승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단은 돈을 적게 쓰는 조직이 아니라 돈을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그걸 찾아서, 그 지점을 찾아서 쓰는 조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템파베이가 선수단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구단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e-arbitration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선수들은 생산성은 높아지기 시작하지만 연봉은 아직 낮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보다 산출이 큰 구간이고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 베테랑 계약입니다. 템파베이는 장기 계약으로 유명 선수를 묻기보다 특정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베테랑을 짧게 활용합니다. 이는 필요할 때만 기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 비용을 낮추고 향후 선택권을 남기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하락 전 매각입니다. 선수의 연봉이 급등하거나 성과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 트레이드를 합니다.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자산 가치가 고점에 있을 때 매각을 해서 미래의 손실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유사하죠. 네 번째는 유연성 유지입니다. 옵션, 멀티 포지션, 깊은 선수층을 확보하면 선수단 뎁스라고 하죠. 부상이나 부진이 발생해도 다른 조합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옵션 이론에서 말하는 선택권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핵심은 모든 선수를 오래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를 언제 활용하고 언제 교체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템파베이의 로스터는 스타 명단이 아니라 기대 수익과 변동성, 유동성을 함께 관리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방식은 팬 입장에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적으로는 한 명의 실패가 전체 조직을 흔들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하고 지속적으로 다음 선택지를 확보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템파베이의 진짜 경쟁력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현장의 행동으로 바꾸는 조직 설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조직이 분석팀을 운영하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실제 성과 차이는 정보의 양보다 정보가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연결되는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프론트 오피스는 전체 전력과 자원 배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분석팀은 선수 가치, 경기 상황, 부상 가능성 등을 수치화하고, 스카우팅 조직은 숫자로 잡히지 않는 현장 정보와 정성적 판단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분석이 보고서로 끝나면 경쟁 우위가 되지 못합니다. 코칭 스태프가 이를 선수의 훈련 방식과 경기 운영 언어로 번역하고, 육성 및 메디컬 조직이 실제 성과와 부상 관리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는 지식 경영과 조직 학습의 문제입니다. 개별 부서가 가진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조직의 공통 언어와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로 전환할 때 비로소 지식이 조직의 자산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통합입니다. 분석팀, 스카우트, 코칭, 메디컬이 분리된 기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능별 최적화보다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특정 전문가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계속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조직 루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입니다. 실패와 부상, 성과 데이터를 다시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하면서 조직은 스스로의 판단 정확도를 높여갑니다. 이는 피드백 루프를 통한 이중고리 학습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템파베이의 강점은 데이터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현장 실행으로, 실행 결과를 다시 학습으로 연결하는 폐쇄형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경쟁 우위는 분석 기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전문 기능을 통합해 빠르고 반복 가능하게 실행하는 조직 역량에서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는 템파베이가 기대 수익만 높이는 조직이 아니라 성과의 변동성과 실패했을 때의 손실 규모까지 함께 관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무 이론에서 좋은 투자는 단순히 평균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아닙니다. 같은 기대 수익이라면 변동성이 낮고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작은 선택이 더 우수합니다. 첫 번째는 선수의 부상 리스크입니다. 선수는 건강 상태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 인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 선수에게 장기간 고정 비용을 집중하면 그 선수의 부상이 곧바로 전력 손실과 재무 손실로 연결됩니다. 템파베이는 짧은 계약과 옵션 구조를 활용해 이런 손실을 제한합니다. 이는 실물 옵션 이론에서 말하는 확장, 유지, 철수의 선택권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계약 리스크입니다. 장기 계약은 우수한 선수를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의 노쇠화와 부상의 위험까지 현재 가격에 묶어두는 계약이기도 하죠. 경영학적으로 자원의 경직성을 높이고 전략 전환 비용을 키우는 의사결정입니다. 템파베이는 멀티 포지션 선수를 확보해서 한 명의 이탈이 전체 시스템을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공급망 관리에서 복수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생산 라인에 대체 가능한 공정을 두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세 번째는 성과 변동성입니다. 야구 선수의 성적은 매년 일정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특히 투수와 젊은 선수는 성과의 분산이 큰 편이죠. 템파베이는 선발, 불펜, 벤치 선수들의 그 선수단 뎁스를 확보를 해서 특정 선수의 부진이
팀 전체 성과로 그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의 분산 투자와 같다고 볼 수 있죠. 한 자산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서로 다른 특성과 역할을 가진 여러 자산을 조합해 전체 변동성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선수층 부족의 위험입니다. 주전 선수만 강하고 대체 자원이 약하면 작은 부상 하나도 큰 성과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템파베이는 메디컬, 퍼포먼스, 육성 조직을 통합해 부상 예방과 복귀 속도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이 지점은 운영 관리의 복원력, 즉 resilience 개념과 연결됩니다. 좋은 시스템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템파베이는 가장 높은 기대값을 가진 선택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실패했을 때에 최대 손실을 제한하고 여러 선택지를 확보하며 전체 성과의 분산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결국 이 팀의 리스크 관리는 승리의 최대치를 높이는 전력과 손실의 최저점을 방어하는 전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조직일수록 한 번의 큰 실패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템파베이에게는 리스크 관리는 보조 기능이 아니라 경영 모델의 중심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살펴본 템파베이의 운영 방식을 4가지 경영학 이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팀의 성공이 단순히 선수 선발을 잘한 결과가 아니라 자원과 조직을 바라보는 일관된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자원 기반 관점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조직 내부에 축적된 희소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과 역량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템파베이의 핵심 자원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저평가 선수를 발견하는 분석 능력, 선수를 개선하는 육성 시스템, 그리고 이 정보를 현장에 적용하는 조직 루틴이 진짜 핵심 자원입니다. 선수 한 명은 다른 구단이 돈을 주고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를 반복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시스템은 단기간에 구매하거나 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적 역량입니다. 동적 역량은 환경 변화에 맞춰 자원을 감지하고 포착하고 재배치하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프로야구 시장은 선수의 가치, 전술, 부상 위험이 계속 변합니다. 템파베이는 선수가 저평가된 시점을 감지하고 필요할 때 영입하며 가치가 바뀌면 트레이드하거나 역할을 조정합니다. 즉, 좋은 자원을 보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 자원의 조합을 계속 바꾸는 능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이란 시장에서 외부 자원을 사는 비용과 조직 내부에서 직접 육성하는 비용을 비교해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이론입니다. 완성된 스타 선수는 영입 비용과 연봉, 장기 계약의 위험이 매우 크죠. 그래서 템파베이는 외부 시장에서 비싼 완성품을 사기보다 저평가된 선수를 짧게 계약하거나 내부 육성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 실패, 장기 계약 부진, 부상에 따른 손실 같은 거래 비용까지 함께 줄이는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실물 옵션 이론입니다. 실물 옵션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정하기보다
향후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철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남겨두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짧은 계약, 구단 옵션, 멀티 포지션 선수, 깊은 선수층, 이 모든 선택권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더 활용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빠르게 교체하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자원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론을 종합하면 템파베이의 경쟁력은 작은 시장이라는 조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약 아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발굴, 육성, 재배치, 위험관리 능력에서 나옵니다. 결국 작은 조직의 경쟁 우위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더 정확하게 선택하고 더 빠르게 재배치하며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템파베이 사례에서 기업이 배워야 할 교훈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면 승부보다 비효율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조직이 대기업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 결국 자본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이 덜 치열하거나 시장이 아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터의 경쟁 전략으로 보면 차별화된 포지셔닝이고 경제학적으로는 정보 비대칭과 시장 비효율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더 뽑거나 예산을 늘리려 하지만 구조가 잘못된 상태에서 투입만 늘리면 비효율도 함께 커집니다. 좋은 경영은 자원을 늘리는 것보다 의사결정 기준, 책임 체계, 비용 상한, 철수 조건을 먼저 설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인력을 스타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봐야 합니다. 특정 인재 한 명에게 성과를 의존하면 그 사람이 이탈하거나 부진할 때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인재를 조합하고 대체 가능성과 승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인적 자원 관리와 포트폴리오 이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와 현장 실행을 연결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가 현장 언어로 번역되고 실행 결과가 다시 데이터로 돌아오는 학습 루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조직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집단적 역량을 축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뿐만 아니라 하방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좋은 경영은 최고의 결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한 번의 큰 실패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 못지않게 손실 한도와 회복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템파베이의 사례는 돈을 쓰지 않는 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기 전에 시장을 선택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실행을 반복하는 경영을 보여줍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자산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더 정확하게 배분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빠르게 재구성하며 그 과정을 조직 안에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남기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강의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경영은 많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좋은 판단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와 그 구조를 실행하는 조직 역량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